10월 14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개업, 오늘도 문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네, 복잡한 대장동 의혹, 양 진영의 일타 강사들 두 분을 연달아 모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원희룡 대선 경선 후보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김윤우 변호사 대장동 의혹의 법적인 쟁점도 연달아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소송,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 징계는 잘못됐습니다, 취소해 주세요 라고 했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즉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징계는 정당했다라는 판결입니다. 잠시 후 당시 윤 전 총장에게 정직 징계를 내린 당사자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결하겠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개업은 단골 손님 여러분들과 함께 꾸려갑니다. 유튜브와 홈페이지 게시판 모두 열려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유튜브에 신장식의 신장개업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팟빵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 소식들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개업 밥상 들어갑니다. 퇴근길 오늘의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신장개업 뉴스브리핑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저희 브리핑 시간이 짧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급합니다.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워낙 지금 인터뷰를 많이 잡아놨어요. 네.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불복 소송, 징계 정직 2개월 이거 취소해 주세요라는 소송을 했는데 집행정지 신청은 다 받아들여져 가지고 윤석열 승 이런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재판에서 서울행정법원에서 본안 재판이죠, 2개월도 가볍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 사유 4가지 중에 3가지가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 행위로 인정된다면서 네.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은 오히려 가볍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인정한 징계 사유를 들면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그때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그것과 검언유착 사건 관련해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혐의, 이 3가지를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판사 사찰 문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컸는데 개인정보법 위반이다, 그리고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징계 사유가 명확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네. 또 검언유착 사건에서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행위는 감찰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의무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또 약간 주목할 만한 점이 이러한 판단에 앞서서 과연 이 소의 이익이 있느냐, 왜냐하면 윤 전 총장이 이미 총장직을 사퇴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징계 처분이 유효할 경우에 변호사법에 따라서 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변호사 등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회복될 수 있는 권리가 남아있다고 판단했는데 즉 판결이 확정되면 윤 전 총장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 전 총장 측에서 이제 의사 정족수에 미달한 채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면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그렇죠. 네, 그것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제 그 재판부에서 나온 판결에 대해서 설명하는 보도 자료가 이제 나왔었는데 굉장히 잘 썼던데. 네. 저희가 오랜만에 보는 법원에서 나오는 잘 쓴 보도 자료, 사실 흔치 않거든요. 네. 굉장히 정리를 잘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뭐라고 했었냐면 이 징계 사유 2가지 건에 대해서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양정 기준에 돼 있다.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이제 원래 이제 받았던 징계는 정직 2개월이지만 실제로는 면직이나 해임도 가능했을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한 거고, 조금 전에 이제 이은지 기자도 정리를 해주셨지만 그걸 받아서, 그러니까 변호사로 개업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사안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검찰총장을 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거냐라고 잠시 후에 출연할 추미애 전 장관도 이제 직접 또 오늘 비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 문제는 여기서 만약 이게 물론 항소심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 측은 전 총장 측은 당연히 항소를 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문제는 항소심 결과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감찰방해, 한동훈 검사장에 네. 대한 감찰방해, 수사방해 이거 전부 다 네. 인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수사 방해가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게 원인이 돼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기소도 못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동재 기자와 그 소위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 1심 판결에서 굉장히 무죄 부분이 많았어요. 네. 예. 그렇다면 이 재판 자체도
수사방해, 감찰방해 결과로 이루어진 기소 내지는 불기소에 의해서 진행된 재판이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불기소 그리고 현재 이동재 등 전 그 채널A 기자에 대한 재판 이 부분도 네. 사실은 다시 들여다봐야 될 여지가 생긴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재판의 내용을 좀 한 번 더 풀어드리자면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풀어드리자면 말하자면 오늘 재판부의 판단상으로 보면 자기 측근의 보호를 위해서 내부에 감찰을 방해를 했다. 이게 이제 인정이 된 거고 네.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동훈 이 측근인 한동훈에 대한 수사를 손을 뗐어야 되는데 무리하게 대검 내부에서 이제 수사 자문단을 소집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한동훈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것이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인정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판결일 수가 있는 것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윤석열 대검의 어떤 고발사주 의혹 그리고 이제 장모와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 이제 방어 문건을 만들었다는 의혹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연결되는 맥락이죠. 네. 그리고 그 고발사주 의혹과 그러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3월 31일 날 MBC에서 보도가 된 이후에 검언 유착 관련된 보도가 된 이후에 4월 1일, 4월 2일 이때 굉장히 많은 카톡과 전화 통화가 있었고 4월 3일자로 4월 3일자 그 고발장이 넘어갑니다. 네. 요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감찰방해 수사방해로 인정된 한동훈 검사장 관련된 감찰방해 수사방해 관련된 사건과 다 연속선상에 있는 그렇습니다. 네,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전체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다시 재수사되고 다시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법원을 통해서 인정된 거다. 이렇게 의미를 해석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 부분은 조금 더 당시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계셨고 징계권자였던 추미애 장관 전 장관 연결해서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서 매우 당황스럽다 이런 반응을 뭐 당연히 내놓을 수밖에 없죠. 네, 맞습니다. 뭐 변호인 측에서도 이제 판결 직후에 받아들일 수 없다,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고요. 방금 전에 이제 국민캠프 법률팀 입장문이 나왔는데요. 네. 그 이미 2차례 가처분 재판에서 이제 이러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음에도 1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은 구경하기 어려운 판결로 납득할 수 없다고 좀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본안 판결과 가처분 판결에서 있어서요. 가처분 앞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이게 징계의 효력을 네. 정지해달라고 잠시, 하는 것을 네. 2개 가처분이 있었는데 2개 다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당시에도 비판받았던 건 뭐냐면 본안에서 판단해야 될 것을 왜 가처분 재판에서 판단을 해서 네. 그 정지를 해줬느냐 그렇죠. 네. 징계를 사안에 대한 가치 판단을 집어넣었다는 게 다 문제죠. 집어넣었어요. 당시 그게 좀 논란이 됐었죠. 예.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때 판결 결정문을 다시 다 읽어봤어요. 그리고 조목조목 밑줄을 그어서 그때도 야 이건 납득할 수 없다. 이건 납득할 수 없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이번 1심 판결에서는 전부 다 뒤집혔어요. 그러면 가처분에서는 이랬는데 본안에서 왜 이러냐가 아니라 거꾸로가 맞아요. 본안에서는 본격적으로 전체 사건을 심리할 수 있고 가처분은 가처분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만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짧은 기간 동안 하루 이틀 길어야 2, 3일 사이에. 그렇다면 심리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한 본안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되느냐 가처분을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되느냐 이건 굉장히 전 아전인수식 윤석열 후보 측에서 아전인수식으로 얘기를 한 거다.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심리를 오랫동안 한 본안 판단보다 하루 이틀 심리한 가처분. 더군다나 본안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가처분에서 본안 판단까지 했던 그 가처분 결정을 근거 삼아서 본안을 비난하는 것은 조금 근거를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로서의 견해입니다. 네, 이거는 저는 이제 정치 평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시 돌아본 것이 뭐냐면 예. 그 당시 소위 말하는 이제 추윤 갈등의 당시에 징계 판단이 나온 이후에 자타층 전문가들 혹은 이제 검찰 내부의 인사들이 네. 쏟아냈던 많은 말들이 과연 이제 1심 재판 앞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그 당시에 직무정지와 징계가 나오니까 동부지청 평검사 회의라든지 네. 혹은 이제 전국 고검장들, 일선 지검장들, 대검 중간 간부들, 법무부 소속 검사들, 전직 검찰 간부들이 줄줄이 성명을 냈었습니다. 이거는 맞아요. 위법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과연 이 재판 결과 앞에서 물론 이제 1심 재판이지만
이 앞서 있었던 이런 어떤 의견 표명들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혹은 검찰 내부에서 과연 이제 자성에 대한 어떤 목소리나 반성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을지를 좀 지켜보는 것도 판단의 한 잣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또 우리 추미애 전 장관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발 사주 관련해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4월 3일 손준성 보낸 고발장을 제보자 조성원 씨에게 전달하면서 나온 통화 내역에서 윤석열 총장 이름이 언급됐다라는 얘기가 또 나왔어요. 네, 이제 고발사주 의혹을 최초로 보도했던 뉴스버스에서 오늘 보도가 나왔는데요. 김 의원이 조 씨에게 고발장을 보낸 직후 통화에서 제가 대검에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지금 손준성 검사가 다 한 거고 윤 전 총장은 개입하지 않았다는 게 이제 지금까지의 스탠스였는데 이 발언 때문에 좀 윤 전 총장과의 관련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으로 보입니다. 네, 녹취록 이제 뭐 곧 나오게 될 것 그렇죠. 같은데요. 예. 그때 이제 녹취록 나오면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요. 자, 이낙연 후보의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 확정 효력 미뤄달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네요. 네, 소송인단 규모만 총 4만 6천여 명인데요.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투표권을 갖는 당원들과 일반 시민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 지지자들은 오늘 남부지법에서 결선 투표 없이 민주당 대선 후보를 확정한 경선 결과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저희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승복을 하루빨리 했지만 또 지지자들은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게 좀 여파가 길어질 전망입니다. 네. 법률상으로는 글쎄요. 예, 이거 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는 게 보통 굉장히 이제 작을 것이란 관측이 변호사들 대부분의 의견이에요. 정당의 이제 당원 당규에 맞춰서 정당 내부의 판단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네. 법원에서 직접 개입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전 대표는 어제 결과에는 또 이제 승복이란 말을 쓰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용했지만 네. 네, 승복이란 말 썼다가 책이 태워지는 불태워지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서 그렇죠. 오늘 캠프 해단식에서 원팀에 대한 질문에서는 좀 침묵했다. 그렇습니다.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침묵하고 지나간 게 또 초기에 기사가 됐었고요. 그리고 해단식을 하는 동안에 했었던 발언들이 또 이제 기사화가 돼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저건 아닌 듯 싶은 일들이 벌어져서 마음에 맺힌 것이 있었다. 다시 안 볼 사람들처럼 모멸하고 인격을 짓밟고 없는 사실까지 끄집어내는 것은 인간으로서 잔인할 일일 뿐만 아니라 정치할 자격이 없는 짓이다. 이렇게 굉장히 좀 격정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어떻게 보면 그 경선 과정에 대한 감정의 앙금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이제 연설이 된 것 같고, 그 덕분에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갈등이 조금 더 장기화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쏟아낼 건 빨리 쏟아내는 게 낫고요. 또 뭐 저도 한번 뵀는데 이낙연 전 후보가 막걸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랑 막걸리를 마실 날이 멀지는 않을 거다. 원래 이제 위로 회동에서 주종은 손님을 위해서 고르는 네, 거니까. 네. 네. 이낙연 대표가 막걸리를 워낙 좋아하는 데다가 그 사람이 어느 지역 출신이고 그 네. 지역에서 생산되는 좋은 막걸리가 뭔지까지를 고려해가지고 막걸리를 대접하시더라고요. 자, 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됐습니다. 네, 간단하게 정리해 주세요. 네, 오늘 네. 대법원이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해 재판을 받아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2년에 중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4명도 적게는 징역 7년에서 13년까지 형을 확정받았는데요. 이번 판결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인정하고 또 확정된 첫 사례인 만큼 앞으로도 영향을 좀 크게 미칠 것 같습니다. 예, 범죄단체 범단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요. 이거 굉장히 세거든요. 근데 디지털 성범죄에 인정을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네.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직 폭력배 수준으로 이제 법원이 보겠다는 거죠. 예. 자,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천대유의 핵심 인물이죠. 김만배 씨 영장 실질심사 2시간 진행됐고 지금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장동 일타 강사 2분을 연달아서 모시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님, 대장동 일타 강사를 자임하신 분이죠. 대선 후보가 직접 이렇게 나서시는 것도, 일타 강사를 자임하고 나서는 것도 좀 드문 일이고, 저희 신장개빈 벌써 3번째 출연이십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 지금 국민의힘 대선 경선 4강
원희룡 지사 후보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얼굴을 뵈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로만 세 번째라. 정말 뵙고 싶습니다. 네네. 우리 신장 개업한 지도 오래됐는데 예, 한 달 제가 반 정도 축하드리러 됐거든요. 못 가서 예. 죄송합니다. 네네. 이 설명 저도 한번 봤어요. 봤는데 이 바쁜 와중에 어떻게 이렇게 뭐 다 그 정리를 해서 말씀을 준비를 하셨어요? 이 워낙 인물이 많이 등장하고 그렇죠. 또 금융 용어, 부동산 용어, 또 그다음 역사적인 그때그때의 상황들 이런 게 워낙 많이 등장을 하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뭔지 국민들도 잘 모르고 또 네. 이거를 실제 추적하시는 언론들이나 여기에서도 어느 게 진짜 중요한 건지를 좀 혼동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상하게 제 눈에는 그 다 보여요? 구조가 보이더라고요. 구조. 예, 예. 구조가 보여요. 네. 그래서 그 구조의 핵심은 그래서 돈, 특히 모든 거의 동기들은 다 돈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는 돈의 흐름을 잡아야 되는 거다. 예. 그렇죠. 수익이 어디에 나와서 어디로 갔는가. 예. 이거를 놓고 또 여기에 대한 의사 결정권이라는 그 어떤 권력 내지는 실제 지배를 할 수 있는 그 인물. 예. 그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어디에서 어떻게 더 폭리를 취하도록 됐고 어디로 갔고 그다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수익 구조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측근들, 그다음 재판에 대해서 영향력을 할 수 있는 뭐 재판관들, 이거에 대한 로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눈에는 돈과 어떤 영향력이라는 그 핵심을 놓고 구조가 보이니까 예.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줄기나 이파리들이니까요. 제 눈에는 보이는 거죠. 자, 5가지 의혹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예.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5대 의혹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아주 간단하게 하면요. 네. 이제 8천억 수익을 예. 원래 공공도 가져가야 되는 건데 공공이 이걸 포기하고 화천대유한테 다 몰아줬어요. 예. 그게 첫 그래서 번째고. 왜 이걸 이게 왜 몰아줬냐. 예. 이게 문제고요. 몰아준 사람이 유동규거든요. 예. 그럼 유동규가 혼자 결정했느냐 아니면 이재명 지사의 측근 내지는 이재명 지사와 이게 연결될 수밖에 없느냐. 지시나 묵인 방조가 있었느냐. 네, 그렇죠. 네. 그게 두 번째고요. 이게 두 번째. 첫 번째는 돈, 두 번째는 지시 방조 여부,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죠. 뭔가요? 예. 세 번째는 그러면 유동규와 이 지사와의 관계에서 과연 이 지사는 본인이 이걸 뭐 개혁을 하고 깨끗이 했다고 이러는데 과연 그 이 지사와 측근들이 과연 그러냐. 여기에 대해서 그 형님이 살아계실 때 이재명 지사와 측근들의 그 비리를 굉장히 질타했던 이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형님이 왜 그렇게 사전에 경고를 하고 그 동생으로부터 듣지 못할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또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까지 나오면서 했을까? 그 형이 무엇을 받길래 이재명과 측근들을 그렇게 공격을 했을까? 이게 세 번째 점이에요. 형님은 무엇을 보았는가? 자, 네 번째. 네. 네 번째는 권순일은 왜 갑자기 이재명의 무죄 재판을 그렇게 주동을 해가지고 판결을 뒤집었는가? 네. 그다음 마지막에는 30여 명 정도의 대한민국 최고로 비싼 변호사들을 선임을 했는데 네. 이재명 지사가 예. 무료 변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과연 그 변호사 수임료들은 어디서 나왔을까? 아니면 누가 내줬을까? 진짜 무료일까? 이게 5번째의 점이죠. 자, 의혹 5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정리해 보면 8천억의 수익을 공공이 포기하고 화천대유의 추가 소위 이게 확정이 이외의 수익. 확정이니 이렇게 하면 복잡해. 그냥 몰아준 거예요. 몰아줬다. 8천억 수익을 네. 화천대유에 왜 몰아줬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동규에 대해서 이재명의 지시 묵인 방조가 있었느냐. 측근이냐 아니냐 이렇게 가는 거죠. 예. 측근이냐 아니냐. 예. 네. 근데 측근이냐 아니냐보다는 그 형사법적으로는 뭐 법률가 출신이시니까 공범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 측근이라는 게 단순히 측근이 아니라 네. 도시개발공사 사장 대행을 했는데 여기는 시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돼 있고 네. 시장의 뜻을 벗어나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시개발공사라는 그 자체가 이재명 지사가 설립했고
네. 유동규를 임명했고 네. 거기에 주요한 결정사항은 모두 시장이 결정하도록 정관과 업무 규정이 돼 있는데 네. 여기에다가 측근을 박아놓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거를 같이 얘기하는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법률적인 평가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법상으로는 네. 어쨌든 간에 뭐 법률가 출신이니까 잘 아시다시피 공범이냐 공모가 있었느냐 측근이냐 아니냐라는 거는 이제 비법률적인 평가인 거고 실제로 그러니까 공범이냐 저는 일반인들이 아니냐.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그렇게 거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예. 네네. 아니 이게 굉장히 사실 측근이란 말이 항상 누구는 측근입니까? 이렇게 묻게 돼가지고 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 수익 몰아주기에 있어서 네. 측근이고 한 통속이다. 예, 어쨌든 측근 한 통속이라는 우리 시중의 언어로 바꾼 거죠. 시중의 언어로. 그래서 공문이 뭐냐면 벌써 머리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공범을 법률상으로는 공범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를 그렇습니다. 한 통속 측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네네네. 거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근데 이제 네. 5가지 그 다음에 3번째는 형님은 무엇을 보았는가, 4번째는 권순일은 왜, 5번째는 변호인단 수임료는 어디서 뭐 이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러면 근데 이제 돈이 어디서 들어와서 자 화천도에 왜 몰아졌냐도 이제 돈을 관련해서 봐야 되는 거라면 한편으로 네. 보자면 돈이 어디서 흘러 들어와서 어디로 흘러갔느냐. 예, 요게 이제 수사의 한 축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돈이 지금 흘러 들어온 거는 초기 자본은 킨앤파트너스를 통해서 SK 쪽에서 이렇게 그런 흘렀다. 거에 따지고 들어가면 예. 그건 다 헷갈려요. 헷갈려요. 돈은 어디서 들어왔느냐?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최종적으로는 예. 거기에 입주한 예. 거기 6천 세대의 아파트를 7, 8억씩 내고 들어간 사람들이 내놓은 아파트 분양 대금 4, 5조, 4조 네. 정도의 돈 그게 최종적으로 들어온 거고요. 네. 이게 부동산 개발 폭리고요. 네. 이걸 내다보고 거기에다가 뭐 금융기관에서 미리 대출도 해줬다가 투자도 해줬다가 아니면 네네. 초기 사업 자금도 왔다가 나중에 4조라는 돈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 돈이 왔던 거고 네네. 결국은 이 과정에서 8천억이라는 것을 수익을 몰아준 거거든요. 네네. 여기에서 뭐 펀드가 어쩌니 SK가 어쩌니 차병원이 어쩌니 이런 거는 네. 다 지워버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어차피 4조 원이 들어올 건데 거기에서 예상되는 8천억을 왜 몰아줬냐? 네. 그리고 성남시는 왜 1,800억만 가져가고 그냥 나머지를 다 포기했냐? 이게 핵심인 거죠. 성남시는 지금 얘기하는 건 5,503억을 이야기하잖아요. 환수한 게. 그 그거는 액수도 부풀려졌다. 그거는 공원 공사비나 이런 등등이에요. 네네. 그건 어차피 기부 체납, 공공 부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요 사업을 하는 사업업자가 네. 성남시의 것을 대신 지어주는 네. 그 기부 체납이라 그래요. 네네. 나머지는 전부 기부 체납이고요. 네. 1,800억은 배당을 받았는데 네. 이걸 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원래는 이건 임대주택을 포기한 대금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임대주택을 안 짓고 성남시의 시민들한테 그냥 몇십만 원씩 나눠줘 버렸죠. 근데 5,503억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 네.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환수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 환수했다라는 표현이 뭐 정당한 표현이었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5,503억은 일단 그 인정을 하고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1,800억으로 얘기를 해야 환수 되나? 자체는 인정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네네. 그게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개발이 나중에 막 수익이 생기니까 이거를 뭐 이익을 가져온 것처럼 이런 뉘앙스를 보내잖아요. 그게 네네. 아니라 네. 여기서 3,700억은 처음부터 네. 터널공사, 공원공사, 그다음 뭐 거기에 관련된 뭐 이 시설 하는데 원래 그 사업자 선정 공모를 할 때부터 들어오는 네네. 업자는 이런 것들을 자기 부담으로 공사를 해야 된다. 이게 다 약정이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탈락시킨 다른 그 신청자들이 그거보다 더 돈을 더 써냈는데도 여기를 탈락시켰어요. 네. 이게 의혹의 출발점인 거죠. 네. 더 많이 환수할 수 있는 그 업자들은 탈락시키고 화천대유라는 이 진짜 이 그 공모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시네요. 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저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이게 자꾸 디테일로 들어가는데 네네. 화천대유의 그 남욱 정영학 그 변호사 회계사의 예. 지정한 그 후배들 새끼 변호사 새끼 회계사가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이 대장동 사업을 기획하고 결정하는 그 전략기획팀의 팀장으로 아예 취직을 합니다. 네, 정민용 변호사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취직을 해서 5개월 동안 작업을 하고 사업자 선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강도단 멤버가 은행장실에 들어가서 은행에
그 업무 계획을 다 짜고 이걸 네. 강도들한테 몰아준 겁니다. 네. 5가지 의혹을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 의혹에 대해서는 또 이런저런 반박과 또 설명이 추가적인 설명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 우리 일타 강사님의 5가지 주제에 대한 해설을 들었고요. 다음에는 직접 한번 나오셔가지고 이야기 나눌 수 그렇게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원희룡 후보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일타 강사가 진정한 일타 강사일지 지금 원희룡 후보님 대장동 일타 강사를 자임하고 있는 원희룡 후보님이 5가지 의혹을 제기를 하셨어요. 이게 그 지나치게 어찌 보면 알아듣기 쉽게 뭐 복잡하니까요. 이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하고 5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그 김윤우 변호사님 여기 모셨거든요. 우리 김윤우 변호사님은 부동산 그다음에 금융 전문 변호사시고 판사 출신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김현우입니다. 약정 김현우입니다. 네. 호가 약정이라는 거죠? 네, 약수할 때 약이고 우물정자 써가지고 그러니까. 약정입니다. 예. 약수할 때 약이요? 저는 그 계약을 맺는다 하는 약정인 줄 알았어요. 그것도 있습니다. 예, 네. 수임 계약을 많이 맺는다 이런 건 줄 네. 알았는데요. 자, 그것도 있고 중의적으로. 예. 어쨌든 지금 그 검찰 수사 쟁점 크게 3가지일 것 같은데 하나는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사전에 내정돼 있었냐니까 공모 과정, 사업자 선정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 원희룡 지사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거 처음부터 봐주기였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배당 구조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러니까 확정 이익을 먼저 받고 추가 수익이 날 수도 있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익을 배당받는 것을 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재명 유동규 요 관계에서 다 이런 구조를 공모했다라고 이제 원희룡 일타 강사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의문이 있는 지점들은 정말 화천대유의 초호화 법률 고문단 이분들의 역할은 뭐냐. 이런 정도가 지금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김윤우 변호사님 하나하나 사전에 내정됐던 겁니까? 지금 원희룡 그 후보님께서는 사전에 내정됐다. 특히 정민용 변호사를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에다가 미리 박아놓고 내정시킨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도 그 한나라당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었고 네. 그 정민용 변호사도 그 새누리당 국회의원 부장관 출신이고요. 네. 또 둘이 같은 대학 출신 아닙니까? 네. 거기다가 그 진정한 설계자라고 불리는 정영학 회계사의 예. 같은 회계법인에 근무했던 김민걸 회계사까지 네. 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침투시켰기 때문에 침투. 예. 예.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뭐 그 정보를 다 알고 쳤던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네. 그런 의심은 있다. 근데 공모 화천대유 선정 과정 네.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네.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스파이 심었는데 감사에 걸릴 만한 허술한 짓은 안 합니다. 예를 네. 들어서 뭐 심사 기간이 하루였다 뭐 이런 거 지적하잖아요. 네. 그 방송에 많이 나오셨던 신교훈 교수님이 쓰신 공모형 PF 사업의 현황과 과제 같은 논문에 보면 네. 심사위원들 심사 시간이 약 6시간에서 8시간이다.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특이하게 하거나 무슨 뭐 그 자산관리회사 포함시켜서 20점이다? 그거는 자산관리회사 설립계획만 있어도 점수를 줬고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은행 컨소시엄도 자산관리회사가 컨소시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 컨소시엄만 20점을 다 줬다? 그것도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감사에 걸릴 만큼 허술하게 하진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원희룡 지사가 또 얘기했던 건 뭐냐면 후보가 네. 다른 컨소시엄에서 더 많은 이익을 줄 수도 있었는데 그런 계획을 냈는데 일부러 배제한 거 아니냐 이런 네, 거예요. 매경에서 그게 나왔는데 완전 오보고요. 오보입니까? 네, 그 표도 제가 보니까 잘못 그렸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지금 2,600억이 땅값이라고 임대주택 용지 땅값이라고 그렇게 나오면서 거기가 뭐 터널 공사도 해주고 임대주택 용지 땅값도 더 쳐준다는 건데 네. 그거는 저기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네. 아파트를 지을 때 짓는 땅이 있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 짓는 땅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땅, 네. 넓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은 입찰을 하기로 했어요. 맞아요. 예, 나머지 땅들은 감정가나 감정가 이하로 공급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입찰로 팔아서 비싸게
판 땅값을 임대주택용지에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아, 임대주택용지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감정가의 80%, 예. 90%, 100% 이렇게 팔게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환산을 아예 잘못한 거죠. 임대주택 환산을. 용지 땅값은 메리츠에서 얼마 제시했냐면 제가 알기로는 1,500억대예요. 네네. 화천대유 쪽이 1,800억. 그쪽이 하나은행 더 컨소시엄이. 많이 예. 네. 그리고 다음에 메리츠에서는 거기서 리스크가 발생하면 감액할 수 있게 해놨어요. 화천대유는 감액을 안 한다고 해놨고. 아,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 살펴보니까 매경에서 나왔던 다른 컨소시엄이 더 이익을 많이 준다고 했는데 왜 하나은행 컨소시엄, 화천대유 컨소시엄을 선정을 했느냐라는 얘기는 오보다. 네, 제가 봤을 때 오버입니다. 2,600억 그렇게 환산하면 안 돼요. 네. 예, 그걸 가지고 막 말씀하시면 제가 봤을 때 허위사실 공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시는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굉장히 세게 얘기하셨어요. 허위사실 공표에 한 걸음 다가가는 거다. 자, 그다음에 수익 배당 구조 관련된 얘기입니다. 공모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셨고 이것도 참 많이 얘기가 됐는데 그래 확정이익 할 수 있다. 그럼 초과 수익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캡을 씌워서 얼마 이상은 초과 수익 당신들 못 가져간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비례해서 초과 수익이 나는 만큼 성남시가 받아갈 수 있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안 했냐? 몰아주기 한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네, 그것이 이제 지금 거래의 현실하고도 안 맞고 실제 뭐 진짜 너무나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부분이 뭐냐면 네. 그 전제는 초과이익에 대한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지분이 네. 공짜란 거예요. 대가 없이 받을 수 있는 건데 왜 안 받았냐는 거예요. 예, 하지만 예, 거래기 현실에서는 초과이익에 대한 지분을 받으면요. 손실부담 약정을 하거나 사전 확정 이익을 대폭 감액을 해야 됩니다. 사전 확정 이익을 감액하든지 네, 대가가 있는 거죠. 대가가 있다. 근데 대가를 받으면 대가랑 같이 초과이익에 대한 지분을 가지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제로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 보통 언론에서 얘기하는 또 원지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원지사가 질문하는 것처럼 그러면 자 확정이익하고 그건 좋다. 그러면 추가 수익이 발생했을 때 돈을 더 받는 방식으로 설계된 그런 개발 사업이 있었느냐? 아, 그게 뭐 하남 풍산지구 아파트형 공장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그거는 사전 확정 이익을 왜 준 거냐면 네. 원래 400억짜리 땅을 그 아파트형 공장 짓는다고 해서 300억대에 하남시가 싸게 싸게 받아가지고 줬다. PF에 제공을 했고 그다음에 공사비도 그 원래 추산됐던 것보다 한 100억 정도를 하남시가 깎아가지고 공사를 하기로 하면서 200억 정도 네네. 나 때문에 벌은 거니까 200억은 나 확정 이익을 줘라. 예. 라고 해서 줬던 거였고요. 네네. 그렇게 다 해서 줬는데도 실질적으로 초과이익 지분은 겨우 20% 받았어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방식이 좋은 건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우선주 아닙니까? 우선주니까 나중에 배당 참가적 우선주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 여기서 잠깐만요. 참가적 우선주라는 건 뭐냐면 확정이익 우선주라고 하는 거는 확정이익을 먼저 받는 게 우선주고요. 참가적 우선주라고 하는 거는 확정이익을 받고 나중에 비례해서 추가 수익이 났을 때 비례해서 받을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참가적 우선주입니다. 지금 그런데 성남의뜰 같은 경우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비참가적 우선주, 즉 확정이익은 먼저 받고 추가이익이 생겼을 때는 거기에는 비례해서 돈을 받는 건 아닌 이런 방식으로 구성이 됐는데 이것 자체가 배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것도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워낙 많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처음 설계할 때부터 전체 개발이익의 72%를 가져가는 걸로 설계를 해놨고요. 네. 지금 땅값이 올랐어도 지금 성남시가 가져간 공공이익 환수 금액이 58%입니다. 네. 그럼 참가를 하려면요. 참가적 우선주로서 참가적 우선주였다면 참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상대방이 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먼저 가져간 이익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만큼 가져간 다음에 참가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성남시랑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503억을 가져갔잖아요. 근데 네. 지금 이제까지 배당된 게 4,000억이잖아요. 네, 네. 그럼 1,500억을 더 배당받고 나서 그걸 나누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나눌 수가 없어요. 그걸 받았더라도 참가적 네. 우선주였더라도 지금 참가를 할 수가 없는 어차피 상황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좀 다 말이 안 어렵지만 되는 얘기죠. 지금 현실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걸 가정을 해서 벌어질 수 없는 가정을 가지고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가정을 가지고 계속 그 공격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얘기도 합니다. 5,503억을 환수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까 원지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1,800억이지 나머지는 다 일상적 기부 체납이다. 그래서 그 대법원 판결과 싸우시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대법원 그렇게 판결에서는 물어봤더니 공공이익이라고 나온 이유가 원래 네. 사실 그 기부채납은 개발사업구역 내에 들어가는 시설 또는 외더라도
고속도로 IC 같은 교통 결절점까지의 연결 같은 그 일종의 진입로, 예, 그렇죠. 진입로까지의 도로나 녹지 정도만 해당되는 것이지 이렇게 네. 차로 10분 거리, 뭐 거리로는 뭐 10km 넘는 20km, 이 차로 20분 거리, 그냥 직선 거리로 10km. 예, 구시가에 있는 공원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구시가에 서울로 건설한 치면은 공원. 뭐 강남구하고 영등포구 정도 그 예. 정도 떨어져 있는데 예.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까지 포함되는 건 없어요. 그런 건 기부채납, 일반적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게 아니다. 예, 도시개발사업구의 구역에 필요한 시설이어야 되는데 그건 전혀 떨어진 시설이라서 그렇지 않거든요. 네네. 그런 거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공공이익 환수 금액 5,503억이 맞다라고 판결한 거지 대법원이 그런 검토도 안 하고 그런 판결을 내렸겠습니까? 뭐 예. 대법원 판결과 싸우시는 분들이에요, 그분은. 아, 원지사님 대법원 판결과 싸우시는 분이라고 지금 김윤호 변호사님이 저 말씀을 허위사실 하셨어요. 공표에 진짜 이렇게 한 발 한 발 다 가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만 아. 더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딱 걸리시게. 네, 이거는 김윤호 변호사님 의견입니다. 아, 진짜 예. 너무 말씀을 심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오면서 계속 들으셨구나. 예.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여쭤보면 의문입니다. 화천대유 초호화 법률고문단 이분들 왜 거기서 또 뭐 50억 클럽에도 이름이 다 올라가 있어요. 곽상도, 최재경 이런 분들. 박영수 특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받았는데 실제로 무슨 뭐 재판에 투입됐었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분들 도대체 왜 거기에 있는 겁니까? 제가 현직 대통령은 비판을 해도 네. 전직 검찰총장이나 민정비서관, 민정수석들 비판하는 건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건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검찰공화국이라 예. 전직이어도 전직 검찰총장이 현직 대통령보다 무섭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눈여겨보게 되는 지점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님이 2011년, 2015년 그리고 지금까지 보면 2011년에 자기를 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람, 2015년에 자기를 기소하려고 하거나 기소하거나 수사했던 검사들을 전부 다 화천대유의 법률 고문으로 모셨더라. 참 재밌는 현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일타 강사 두 분 모시고요. 각각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한마디만 더 하게 예, 해주십시오. 한마디만 짧게 정리해 주십시오. 헤럴드 경제 2016년 보도를 보면 네. 그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쪽이었죠. 그때 새누리당. 네네. 그쪽에서 오판을 하는 바람에 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전부 공공이익으로 가져올 수 있었던 거를 민간이랑 나눠 먹었다면서 네. 시민들 비판 여론이 형성되고 네. 그 네티즌들 비난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는 거꾸로 네. 민간합동개발 방식을 한 걸 가지고 네. 정반대의 비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네. 여론이 반대로 형성되고 있다. 추미애가 옳았다. 지금 유튜브 댓글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추미애 전 장관님 인터뷰하겠다라고 했더니 인터뷰를 얘기했더니 가장 많이 올라온 댓글들이었습니다. 오늘 법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하면 낸 소속에서 기각 판결 내렸습니다. 윤석열 패 법무부 승입니다. 윤 전 총장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당시 윤 전 총장에게 정직 징계를 내린 당사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댓글이 그렇게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미애로 합의바였는데 이번에는 네. 추미애가 옳았다가 많이 달리고 있네요. 네, 그런데 미애로 합의바 했던 분들은 우리는 진작 알았다. 아, 그래요? 네. 자, 이 본 게임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네. 그 경선 결과 우리 국민들께 네. 한 말씀 먼저 좀 해주시죠. 예. 우선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께서는 제가 다시 촛불, 다시 평화, 다시 하나를 외쳤을 때 대단히
외롭던 차에 의지할 때를 만들어 주셔서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 네네. 다시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어주셔서 고맙다. 오히려 저를 많이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네. 아마도 단기 필마로 10%의 그 득표를 올린 것은 네네. 그런 개혁의 힘을 보인 것이라 생각하고요. 네. 앞으로 당에서도 이 부활된 개혁 가치를 절대 잊지 말고, 뭐 개혁이라는 건 포장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실천함으로써 민생이 더 밝아지고 또 따뜻해지고 우리 사회가 희망이 넘치게 되죠. 네네. 네, 그래서 이 개혁 노선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다음 정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향후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의 역할은 명약관화한 것 같아요. 네. 당에서 개혁 노선에 일탈하면 그것을 바로잡아주고 네. 또 희미해지면 선명하게 만들어주시고 네. 또 구체적 비전으로 증명해 주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뚜렷한 비전, 또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있는 저 추미애가 여러분의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개혁의 파수꾼 깃발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걸로 네. 보입니다. 자, 오늘 판결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네. 아직은 뭐 항소심 즉각 항소한다고 했으니까 항소심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네. 세 가지 네 가지 징계 사유 세 가지 징계 사유 중에서 네. 정치 발언을 했던 것 그 징계 사유에 네. 대한 것만 불인정하고 네. 그 감찰 방해, 그다음에 수사 방해, 네. 그다음에 판사 사찰 문건 관련해서는 전부 다 네. 징계 사유로 인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네. 2개월도 사실 면직에 이를 수 있는 징계 사유인데 2개월은 사실 양형 기준에도 모자란다라는 말까지 네. 덧붙이셨어요. 이 판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역사적 판결로 기록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가처분 그 신청 당시에는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다시 직무 배제됐다가 복귀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당시는 우선 현직 검찰총장이라는 지위가 있었고요. 네네. 또 당시에 윤석열의 정치적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았던 점도 고려했을 것 같고요. 네. 또 보수 언론이 강조했던 추윤 갈등의 여파 속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본안 소송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이 본안 판단 이전에 이미 윤석열 씨는 정치적 행보를 구체화했고요. 네. 대선 후보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죠. 네네. 그리고 이 감찰과 수사 방해 등 징계 사유였던 채널A 사건에 대한 혐의가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정보 고발 사건에도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동안 무리한 징계, 과도한 징계 이렇게 질타하는 그 프레임에 갇혀 있다가 네. 이제는 정당한 민주적 통제를 무력화시키려는 그 의도와 움직임에 대해서 네. 제대로 짚어낸 또 정당성을 부여한 그런 역사적 의미 있는 판결이다 생각합니다. 네네. 뭐 시간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그 징계 사유를 네. 하나씩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징계 네네. 사유는 판사 사찰 문건. 이건 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네. 이게 다 위반해서 검사징계법에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판사 사찰 문건을 보고 받은 후에 네.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검찰총장은 제대로 지휘 감독권자거든요. 검찰총장도. 네네. 그런데 그걸 공공수사부 또 반부패부에 반부패부. 전달을 시켰던 거죠. 예. 그것을 적법성을 어겼다, 공정성을 침해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감찰 방해 네. 부분하고 수사 방해 네. 부분은 좀 직접 뭐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면 좀 설명을 좀 부탁해 주시죠. 이게 한동훈 네. 검사장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채널 A 그 검언 유착 사건에서 네. 이 뭐 그 채널 A 소속 기자가 그 VIK 대표 측근을 네. 회유하고 협박하는 과정에서 한동훈이라는 당시 검사장급 검사가 연루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네, 그것이 이제
그 제보자 X에 의해서 녹취록과 녹음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폭로가 됐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4월 2일 날 네. 감찰을 위한 진상 확인을 지시를 합니다. 그랬죠. 예.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대검 감찰부장의 보고를 받은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측근 한동훈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 네. 감찰을 집요하게 방해를 했다는 것이고요. 네, 뭐 인권부로 그냥 뭐 넘긴다든지. 맞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수사방해 혐의는 사실은 그 후로 이제 측근 한동훈에 대해서 연루 의혹이 짙어지니까 네. 본인이 총장 스스로가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 지휘권을 1인을 하게 됩니다. 예, 본인 수사 안 한다고 했어요. 수사 네, 지휘권 네. 행사 안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러놓고서 네, 수사 지휘권 행사를 해버렸죠. 네, 수사에서 손떼겠다고 해놓고 네. 그 부장들이 사실은 수사 지휘를 제대로 하고 있는데 네. 그 한동훈에 대한 핸드폰을 압수수색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수사 지휘를 했다는 이유로 네. 그것을 화를 내고 이제 전문 수사 자문단 소집을 다시 직접 소집하겠다 예. 해서 수사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네. 한 두어 달간 그렇게 감찰도 방해하고 수사도 방해하는 사이에 주요 증거들이 확보가 안 되고 수사팀에 혼선을 주면서 수사 활동을 못하게 한 거죠. 결국은 그 사이에 그 기간 동안에 그 주요 관련자들이 증거인멸을 하게 되는 시간을 벌어준 겁니다.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네. 이 검찰 사무에 대한 적법성,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라고 본 것이고 네. 법원에서 이번에 그래서 이것은 면직 이상의 사유에 해당된다. 네. 사실은 정직 2개월은 너무 가볍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얘기까지 나온 걸 보고 이 재판부에서 굉장히 엄중하게 봤구나. 네, 이런 판단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수사방해, 감찰방해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두 가지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소위 검언유착 사건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은 불기소 그리고 네. 이동재 등 그 당시 채널A 네. 기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1심 판결이 굉장히 좀 납득하기 어려워하시는 부분들도 좀 있어요. 1심 판결이 너무 약하게 나온 거 아니야?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결국 수사방해, 감찰방해로 인해서 기소해야 될 사건을 기소하지 못했다거나 또는 네. 기소한 내용이 굉장히 부실하다거나 네. 그렇다면 2심 판결이나 지금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는 그 재판부도 무죄 선고를 불가피하게 하면서도 네네. 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런 그 앞뒤 모순되는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것은 공소 유지를 할 의지도 없었고요. 그 당시에 네네. 검찰이. 검찰총장이 그대로 버티고 있고 최측근이고 네. 그 기세에 눌려서 제대로 수사팀이 수사 활동을 하지도 못하고 또 정진웅 그 검사가 상당히 오히려 독직 폭행으로 지금. 네. 그래서 말씀처럼 네. 이것은 다시 이제 공소 유지하는 팀이 다시 그것을 제대로 엄정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은 4월 2일 날 작년 4월 2일 날 우리 추전 장관님께서 이거 감찰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굉장히 바쁘게 검언유착과 관련된 일들이 있었는데 4월 3일 날 손준성 보냄, 김웅, 조성은으로 이어지는 고발장이 그 접수가 그 전달이 됐던 거죠. 그러면은 이것도 다 하나의 그 연관 관계 안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벌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네, 그러니까 본격적인 감찰 방해는 이제 그 뒤에 장관의 지휘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지만 자기들끼리 이 채널의 검언유착 사건이 언론에 폭로가 되니까 그것을 그 청부 고발 사건으로 연결해서 그걸 주장하거나 또는 그 제보자 X를 통해서 회유하거나 했던 그 여러 가지 흔적을 이 다른 핑계를 대기 위한 일련의 그 작업들을 한 것이 바로 이 청부 고발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게 생겼죠. 지금 네, 여러 가지 네, 네. 증거들을 살펴보면. 예, 네. 여러 가지 퍼즐이 네. 그 조금씩 맞아 들어가는데 추 전 장관님은 그 퍼즐을 그 당시에 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조각들이. 그 당시라기보다 사실은 채널 A사도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봤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네, 보고서도 냈죠. 예. 네, 보고서를 내고 그 보고서가 5월 말에 공개가 되는데요. 네. 그때 제가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사실은 네. 그 한동훈 검사장도 여기에 다 짐작할 만큼 물론 이름 석자를 가리느라고 가렸지만 한동훈이라고 짐작할 만한 여러 가지 묘사를 해놓고 있고 네. 또 그것이 증거인멸을 했다고 하지만 다른 문자 남긴 것 또 관련자들의 다른 핸드폰의 그 압수와 또 거기에 따른 체증에 의해서 나온 것을 보고 대단히 심각하게 본 것이죠. 그래서 이 한동훈을 감추기 위해서 목소리가 비슷한 대역 기자까지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알리바이를 모색을 하다가 그것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이 김웅 의원의 그 녹취록에서 그건 한동훈이 아니고 다른 사람 대역이다라는 것까지 이 나왔죠. 실패한 시나리오까지 사실은 사실인 양 그 조성은 씨를 이해시키려고 거짓말하는 게 필통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일련의 사건이 굉장히 기획이 된 거다. 그 기획자는 결국 특정인으로 수렴이 되는 것이고 그 핸드폰 포렌식을 해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 아직 그 수무자 암호가 걸려 있어서 풀지 못했던 그 핸드폰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예, 다음에는 우리 스튜디오에서 스튜디오로 모셔서 같이 조금 길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외신 정리해 봅니다. 전주현 외신 캐스터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쁩니다 지금. 자리 잡고 하시느라고. 네. 자, 일본 중의원 오늘 해산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해산을 의결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정치권이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중참의원 2원제거든요. 그래서 임기 4년인 중의원만 해산이 가능한데 해산권을 총리가 갖고 있죠. 그래서 국회의원 임기와 상관없이 정치적인 결단으로 해산을 선언해서 총선거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민당이 그동안 몇 번이나 이렇게 해산을 해서 총선을 치렀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모두 단독 과반 의석을 얻었습니다. 특히 아베 전 총리가 정치적인 위기에 몰릴 때마다 중의원 해산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었죠. 선거가 다 그때마다 이겼어요. 그래서 7년 8개월 동안 장기 집권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중의원 임기가 이번 달 21일에 끝날 예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요. 일주일 전에 해산을 한 건데 그 기시다 총리가 지금 취임한 지 딱 열흘 만에 중의원을 해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 굳이 그랬을까? 지금 새로운 정권에 대한 유권자의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서둘러서 총선을 치러서 정치적인 구심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어요. 지금 자민당 의석을 보면 전체 465석이 있는데 단독 과반인 276석을 자민당이 갖고 있고 열림여당인 공명당이 35석 그래서 총 305석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의석수는 110석이었고요. 그래서 가장 주목되는 건 그럼 총선을 하면 의석수의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 점인데요. 그렇죠. 일단 기시다 총리는 열림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그러니까 자민당 혼자가 아니라 열림여당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하락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이렇게 얘기한 건 목표를 최대한 소극적으로 잡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자민당 지지율이 50%를 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해. 그렇죠. 60년이 넘는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역시 야당으로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성패 기준을 따지는 건 자민당이 과연 단독으로 과반 의석인 233석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 점인데 지금 주간지 쇼칸분순의 예상에 따르면 현재보다 32석이 줄어든 244석을 확보해서 무난하게 과반은 확보할 것이다. 이런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책
정치학에서는 정치학계에서는 여기는 뭐 양당제 다당제가 아니라 1.5당 체제. 네. 사실상 거의 네네. 단일 정당에 의해서 그렇죠. 지배되는 그 정치 체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네네. 자, 기시다 총리 앞으로 정치 행보 좌우할 텐데 이번 총선 결과가 네네. 뭐 과반 넘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넘어서 크게 승리를 하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기시다 총리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의석수를 좀 많이 잃으면 기시다 총리의 정치력에 의문이 또 제기되겠죠. 그래서 스가 전 총리처럼 단기 총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기시다 총리는 사실 자민당 내에서 좀 온건한 비둘기파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는데. 고치가이파의 전통이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보수와 우파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외교 안보 정책에서 아주 강경한 색깔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총선 공약, 자민당의 총선 공약을 보면 적기지 능력 보유를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됐거든요. 이게 적기지 능력 보유. 네, 적기지 공격은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 같은 적국의 영역 안에 있는 기지를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로 공격해서 파괴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방위비를 GDP의 2% 이상 인상하는 것도 목표로 하겠다 이런 내용도 담겼는데 그동안 일본의 방위비는 GDP의 1% 이내였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감안하면 대폭 증액하는 게 아니냐,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 기시다가 이렇게 그 정책 내오는 걸 보면요. 네. 사실 고치가이파가 비둘기파고 네. 자유주의파라고 흔히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념이나 정책으로 파벌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역시 그냥 사람을 중심으로 그냥 모여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뭐 스가나 아베랑 네. 뭐가 달라?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아베 총리를 비롯한 네. 그 더 우파적인 굉장히 좀 강경한 그 당내 다수 파벌의 지지를 그러니까요. 받아서 이번에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무슨 파 이 파벌을 네. 파벌의 정체성이나 노선을 논하는 게 네.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역시 자민당이다. 예. 예전에 저 정치학 공부하면서 막 그 일본 정치하면서 이 네. 파는 뭐고 이 파는 뭐고 했는데 네. 의미 없다. 네. 자민당이다. 자민당이다. 네. 자, 미국으로 좀 가볼까요? 전 세계가 물가, 에너지, 물류에서 트리플 위기 상황에 처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물류 대란 해결하기 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네,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 9월 상승률이 13년 만에 최고 수준인 5.4%가 나왔어요. 이 중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률은 24.8%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휘발유 가격이 지금 42.1%나 치솟았어요. 그래서 네. 7년 만에 80달러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물류 대란입니다. 그 항구마다 컨테이너가 정말 산처럼 쌓여 있고요. 아예 항구에 진입하지 못하는 컨테이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큰일이던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걸 해결해 보려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LA 항구를 주 7일 하루 24시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어느 얘기까지 나올 정도냐면 컨테이너 갯돈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컨테이너 아마겟돈. 네, 그래서 너무 심각하니까 그래서 네. 물류 대란이 그 정도라는 건데 이미 LA 항구 인근의 롱비치 항도 3주 전부터 부분적으로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곳이 미국에 들어오는 컨테이너 수송의 4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좀 해결해 보겠다는 거고요. 백악관이 대형 유통업체들도 물류 대란 해소를 위해서 근무 시간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세계적으로요. 네. 네, 물류 대란이네요.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근데 운송 수입은 계속 늘었더라고요. 네. 항만하고 네네. 그다음에 비행기도 이 항공, 여객을 네, 화물기로. 여객을 화물기로 다 네네. 바꿔갖고 운송 수입이 계속 늘고 그렇죠. 있던데 네. 예, 미국은 지금 큰일이네요, 진짜. 큰일입니다. 자, 세계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의미 있는 조치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한 외국인에게 11월부터 국경 전면 개방한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패스 뭐 이런 걸 하는 네네. 건가요? 예. 멕시코랑 캐나다에서 육로와 해로를 통한 입국을 포함해서요.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겠다라고 국토안보부가 13일에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필수 목적을 제외하고는 멕시코랑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자동차, 철도, 선박을 이용한 입국이 엄격히 통제돼 왔었거든요. 근데 이걸 좀 풀겠다는 거고요. 하지만 필수적인 입국 목적이 있는 외국인도 이제 백신 접종을 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항공
비행기를 통한 입국에도 지금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사람들을 들여보내는 쪽으로 규제를 좀 변경하겠다 이런 움직임을 미국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정부 공무원 그리고 이 연방정부와 계약해서 거래하는 민간인들에게 12월 초까지 백신을 접종해라라고 지난달에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차츰차츰 지금 국경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근데 문제는 오히려 미국입니다. 미국의 백신 접종증이 종이 쪼가리고 네. 저 중고 사이트 우리나라 같으면 당근마켓 이런 데서 막 네. 팔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게 뭐냐면 네. 백신 패스를 하고 싶은데 네. 미국을 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미국을 넣자니 미국의 백신 접종 이 증명 확인서는 네. 너무 허접하다. 허술하죠. 네. 너무 허술하다. 그렇습니다. 이게 오히려 걱정인 상황입니다. 네네. 예, 우리나라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사실 백신 패스. 그렇죠. 예.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전지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회자된 화제의 말,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말. 그중 최고의 말을 뽑는 시간. 하지만 입에 붙지 않는 제목, 상근장원급제. 미디어 전문 정상근 기자, 비유의 달인 MC 장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굉장히 지금 신장기업이 네. 인터뷰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문전성시더라고요. 하네요. 네.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네. 일타 강사 두 분도 모시고 네. 추미애 전 장관도 모시고 네. 윤석열 전 총장까지만 모셨으면 아주 그냥 꽉 찼을 텐데. 네. 예. 그래서 그냥 지나가기 어려우셨는지 말로 참가를 해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후보가 바로 윤석열 후보의 얘기입니다.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말이에요. 아, 진짜 세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세죠. 네. 음성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도대체 야당의 대선 후보가 할 소리입니까?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아, 이게 그림이 딱 그려지지 않습니까? 네네. 이분이 이렇게 네. 하면서 없어지는 아 근데 그때 사진인지 모르겠는데 그 네. 쩍벌. 네, 이게 네. 굉장히 넓게 벌리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주도당에서 찍힌 사진 맞습니다. 네네. 예, 아니 저는 다른 것보다 저 진짜 허벅지가 살이 두꺼워서 그러신가 싶은데 네. 바지 좀 끌어당겨서 네. 바지단 좀 끌어당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종아리가 올리시니까. 다 보여요. 예. 근데 좀 그렇게 하면 편하긴 합니다. 네. 아니, 허벅지 살이 많은 아, 네네. 사람으로서 허벅지살이 많은 사람으로서. 보통 이제 선술집 같은 데서 직장인분들이 더울 때. 네, 더울 때 이렇게 편하게 앉으시려고 편한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자리는 공식적인 자리니까 조금 이제 아무래도 몸가짐을 조금 이렇게 조심하시는 게 여러 사람 보기에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 좀, 지적을 당한데도 불구하고 이 편하게 좀 얘기할 거였으면 이 주최측이 좀 배려를 해서 이제 앞부분이 좀 저도 그 생각했어요. 맞아. 좀 단상을 좀 준비했으면 근데 어땠을까. 꼭 안 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도 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 경우에 네. 앞에 가려져 있는 천막 같은 걸 네네. 한다든가. 천막까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뭐 천 모임의 같은 취지가 거를 담긴 그렇죠. 플랜카드. 그러니까요. 근데 이 말이 굉장히 강하고 말하자면 본인 윤석열 캠프 그 제주도 선대위 캠프 네네. 제주 캠프 네. 그 출범식이라서 임명식이 그랬는지 있었죠. 네. 굉장히 뭐라 그럴까 평소에 본인이 억눌렀던 야성이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해야 되나? 네. 어떤 얘기들이 나왔었는지 네. 조금 더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날 제주도에서 이제 TV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네네. TV 토론회에서는 뭐 이렇게 많은 말을 하진 않으셨는데, 근데 그 전에 이 선대위 임명식에서 이 홍준표 후보 그리고 유승민 후보를 향한 불만을 그야말로 이제 폭발을 시켰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 정치판에 들어오니까 여당이 따로 없고 야당이 따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정치를 하기 전에는 훌륭한 검사라고 추켜 세우더니 정치를 하고 났더니 민주당 프레임에 맞춰서 공격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그 유승민 후보를 향해서는 이런 사람이 정권 교체를 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사이다. 이 건설업자가 좋아하는 공약을 들고 나와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폭탄을 던지고 다닌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향해서 이 제대로 했으면 이 정권이 넘어갔겠느냐라거나 또 제대로 했으면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저렇게 박살이 났겠나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뭐 제 개인은 얼마든지 싸움에 나가 이겨낼 자신이 있지만 참 당이 한심하다. 정권 교체를 하려면 당부터 바꿔야 한다. 해체해버리는 것이 낫다. 와, 네. 셉니다. 자,
어떤 반응들? 또 우리 홍준표 후보도 네.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윤석열 후보가 굴러 들어온 돌이잖아요. 그렇죠. 새로 당에 들어온 지 이제 석 달여 정도밖에 안 된 신입 당원이기 때문에 좀 더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는 이 SNS에 참 오만방자하다. 오만방자. 네, 들어온 지 석 달밖에 안 된 사람이 뭐 정신머리를 안 바꾸면 당을 해체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나 윤 후보를 이제 직격했는데요. 예, 나는 이 당을 26년간 사랑하고 지켜온 사람이라면서 온갖 설화도 그냥 넘어갔지만 이건 넘어가기가 어렵다. 뻔뻔하고 건방지기 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정치인은 넉 달 만에 대통령 하겠다고 우기는 모습이 철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기도 하다. 어이가 없네. 그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않고는 앞으로 정치 계속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오만방자, 버르장머리 네. 다 나왔습니다. 네, 유승민 후보도 이제 SNS에 의견을 남겼는데요. 윤석열 후보님 뭐가 두려워서 등 뒤에 칼을 꽂으십니까? 다른 후보들 일주일만 터면 다 나온다? 이거는 이제 윤 후보가 이야기한 겁니다. 특수부 검사다운 말버릇이다. 22년 정치하면서 야당 때도 여당 때도 탈탈 털어 먼지 안 나온 유승민한테 무슨 약점을 운운하나 지지도 좀 나온다고 정치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고 당이 발밑에 있는 것 같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윤석열 후보 뭐라고 해명했어요? 네. 자, 오늘 그 수원에서 열린 경기 지역 언론인 기자간담회에서 이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 당이 더 쇄신하자는 뜻으로 좀 이렇게 세게 얘기한 거였다. 뭐 예를 들어서 너 임마 그런 것도 못 밝힐 거면 검사 때려치라 해. 이게 때려치라는 건가? 잘하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비유를 썼습니다. 이 비유가 안 맞죠, 사실. 사석에서 할 말과 공석에서 할 말을 차이를 둬야 되는데 사석에서야 너 그렇게밖에 못할 것 같으면 때려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근데 아랫사람한테는. 아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네. 한편으로 보자면 같은 회사 네. 상급자 하급자잖아요. 네. 사석에서라도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요즘 요즘은 그렇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요즘은 옛날식이에요. 옛날에는 그럴 수 있어요. 네. 사랑의 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그 옛날식이라고 해도 보통 이제 하급자들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 아주 옛날식이라고 그렇지.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근데 상대방이 하급자. 이제 또 당이다 보니까 또 네. 동료 그 후보들이다 보니까 이게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댓글 해설 원래 정치인의 발언은 댓글과 해설. 본래 취지는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취지를 왜곡해서 또 비방하는 거는 정치 공작입니다. 내지는 뭐 이거는 뭐 이런 식의 그 답변이 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해명도 옛날식이다. 예, 옛날에도 이러면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근데 이제 검찰에서는 상명하복 뭐 이런 것들이 좀 문화가 강하니까 예. 그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검찰 예를 든 걸로 봐서. 근데 네네. 그래도 옳지 않은 예였죠. 네. 무속 얘기도 계속 나오고 뭐 가난 배틀도 있었고 네. 지금까지 두 차례 네. 광주하고 제주 토론에서는 아직은 여전히 탐색전이 아닌가 네. 내지는 기싸움. 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정책 토론으로 못 들어가고 있고 맞습니다. 주변적인 얘기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게 네. 문제는 앞으로 토론회가 굉장히 많이 남았다라는 아직도 거거든요. 8번 남았죠. 네,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취임하면서 이 당 대표 대선 경선에서 이 토론회를 많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이준석 대표 구상은 좀 이게 정책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네. 뭔가 좀 더 나은, 그러니까 대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 정작 후보들 사이에서는 지금 무속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약간 좀 감정적으로 더 격해지는 좀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엔 지역을 돌면서 합동 토론회 하고요. 매주 금요일 내일이네요. 내일은 1대1 마수 토론이 처음 열리는데 내일 대진표 네. 빠밤 윤석열 대 홍준표입니다. 네,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네. 지금 또 두 분이 또 계속해서 대립각을 좀 세우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네네네. 그 홍준표 후보가 이 대구에서 이제 기자들하고 자리에서 여당의 주요 후보는 대장동 비리 주범으로 좀 조사를 받아야 하고 야당의 주요 후보는 장모, 부인, 본인 전부 지금 조사를 해서 자칫 감옥에 가야 할 그런 범죄 공동체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뭐 범죄 대선이냐 뭐 이렇게까지 세게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내일 참 1대1 토론이 네. 잠옷 기대됩니다. 불토입니다. 네. 불토. 불타는 토론회. 근데 온도가 계속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뭐 또 그 윤 후보가 이 홍 후보를 향해서 우리 깐부 아니냐. 뭐 이렇게 그래도 결국 같이 가야 할 그 같은 당 사람인데 뭐 네. 살살하자라는 식의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또 홍준표 후보가 안 받았어요. 또 그 얘기를. 매몰차게 또 걷어찼죠. 네.
자, 오징어 게임 보신 분은 알겠지만 깐부가 극깐부로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 어떻게 끝나는지는 깐부인지 안 깐부인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이번 주에도 또 교도소에서 네. 편지가 왔습니다. 네. 두 번째 후보인데요. 요즘 세상이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최서원 씨, 개명 전 최순실 씨죠. 네. 옥중 편지가 왔습니다. 네. MC 장원 씨. 네. 최서원 씨 편지 누구한테 무슨 내용으로 보낸 건가요? 네, 가을은 뭐 독서의 계절이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가을은 옥중 편지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네. 또 한 통의 편지가 옥중으로부터 날라왔는데요. 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 선고받고 봉역 중인 전 최순실, 현 최서원 씨. 네. 네, 옥중 편지를 통해서 최근에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을 비판을 했습니다. 요지는 과거 국정농단 사태 때 자신에게 적용됐던 경제 공동체 법리가 대장동 사태에는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면서 이 점을 지적했는데요. 세상이 공정하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편지는 지난 7일에 이제 조선닷컴 앞으로 보내져서요. 13일에 도착을 했다고 이분이 합니다. 또 언론을 아시네. 조선닷컴으로 보내셨어요. 네. 미디어오늘로 보낸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미디어오늘에 보내서도 아마 보도는 됐을 겁니다. 네. 어디에 보내도 보도는 됐을 겁니다. 자세한 내용, 그 범죄 네. 공동체에 대해서 왜 이중잣대를 적용하냐 이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 편지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최 씨는 공익재단 미르 K스포츠재단에 기업이 돈을 댄 것을 가지고 저를 뇌물로 몰아세운 것이 박영수 전 특검이 아니었냐. 혼자 깨끗한 척하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저를 경제 공동체로 뒤집어 씌우고 본인은 뒤에서 딸과 아들을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회사에 취업시켰다. 그러니까 무슨 자격으로 특검 단장으로 돈 한 푼 안 먹은 저와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을 수가 있는지 세상이 미쳐간다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고요. 공정과 정의가 사라지고 집권 세력에 의한 우겨드기만 남은 것 같다. 요즘 세상이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저 제 생각을 적었다라고 편지를 보낸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다른 내용도 있다고 하는데 네. 이 최서원 씨가 청주 여자교도소 의료과장과 교도소장을 상대로 해서 강제추행,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네. 보도된 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네네. 뭐 내용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당시 법무부에서는 정상적인 치료 과정이라면서 최 씨의 주장을 이제 하나하나 부인한 바가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지난 8월 17일 경찰에서 불송치 의견서를 받았다라면서 이의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져서 재수사 중이다. 의료과장의 갑질행위에 대해 여성 수용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밝히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네. 자, 지난 2019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지 못하게 했다라면서 서울 동부구치소 직원을 검찰에 고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나라 걱정도 많이 하시고요. 네. 또 재소자 인권을 위해서도 네. 가열찬 투쟁을 하고 계시네요. 네. 미신 논란에 대해서 자신이 언급된 것에 그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네네. 미신 논란에 최순실이냐 최서원이냐 이렇게 막 얘기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하셨다고요. 네, 나는 절실한 기독교 신자다. 무속인 근처에는 가보지도 않는 저를 무슨 구판이나 열어서 박 전 대통령을 홀린 것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라는 내용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또 최세원 씨 아버지 최태원 씨도 목사라고 불리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네. 정식으로 기독교 교단에서 인정받은 목사는 아니었죠. 네, 그러니까요. 자, 그 세 번째 이야기 이 두 가지 가지고 정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가지고 네. 정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식으로 뭐 이런 거죠. 사실 최태원 씨 같은 경우 네.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 목사라고 하고 다니면 그거를 보통 이단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단이나 사이비라고 이야기를 하죠. 게다가 또 목사 이전에는 또 스님이셨던 적도 있으시고 그랬던 적도 있죠. 네, 여러 가지 종교 네. 합쳐 영생교라는 약간 특이한 종교의 교주셨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저런 이야기들이 네. 있는데 자 그럼 이 두 가지 이야기 중에서 하나는 뭐예요? 우리 당도 다 해체하자. 네. 당도 다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네. 그다음에 요즘 세상이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런 얘기 이제 두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마지막으로 네. 하나 더 짚어보죠. 아니, 두 네. 가지만 할까 했는데 네. 이것도 참 박성중 의원이 KBS에 대해서 한 얘기죠. 왜 네. 오징어 게임 같은 콘텐츠를 KBS는 생산하지 못합니까? 음성 들어보시죠.
오징어 게임 보셨습니까? 제주는 한국 제작사가 부렸는데 돈은 넷플릭스가 버는 구조가 돼본 거죠. 왜 KBS는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콘텐츠를 생산하지 못합니까? 네, 오징어 게임은 KBS 같은 지상파가 그런 수위에 이런 거를 제작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네, 이게 진짜 오징어 게임이 이슈긴 이슈인 거 봅니다. 네, 국감에서 네, 결국 네. 등장을 했는데 네. 뭐 등장할 줄 알았다라고 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 이제 그 KBS 국정감사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 박성중 의원이 이제 KBS는 왜 오징어 게임 같은 콘텐츠를 생산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양승동 사장이 그 오징어 게임은 KBS 같은 지상파가 제작할 수 없는 수위의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KBS는 KBS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오징어 게임 KBS에서 하면 큰일 날걸요. 네. 보셨죠? 봤죠. 당연히 네. 봤죠. 예, 워낙 핫하니까요. 예. 예, 그거 KBS에서 만들면 진짜 박성준이 KBS가 이러라고 수신료 받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사람이 좀 총에 맞는 내용이어가지고요. 아니 456명 중에 455명이 다 죽는 게임인데 그거를 네. 공중파에서 한다고요? 해도 됩니까? 글쎄요, 아마 했으면은 그대로 또 논란이 또 됐을 겁니다. 아마 더한 국장에서. 논란이 됐겠죠. 네. 예. 자, 그러면은 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윤석열 후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두 번째 요즘 세상이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최성원 씨. 박성중 의원은 왜 오징어 게임 같은 컨텐츠를 생산하지 못하느냐. 정상근 기자님. 아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교도소에서 온 편지를 이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한 표 주십니까? 최성원 씨 거에. 네. 아 저는 네. 좀 다릅니다 생각이. 네, 네. 교도소에서 온 옥중 편지는 최서원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선수를 뺏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선도 면에서 조금 아쉽다. 네네. 그리고 이 국감 이야기, 오징어 게임 이야기는 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국감 네. 정도 되면 누군가 그 오징어 게임 참가자 옷을 입고 나오신다던가 의원분께서 그렇지. 네. 아니면 오징어를 얼굴에 쓰고 나온다던가 요 정도 퍼포먼스 기대했거든요. 네, 네. 예전에 퓨마 탈출 사건 때 벵갈 고양이 데리고 나오셨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 정도 퍼포먼스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거에 비하면 좀 좀 떨어진다. 이 자극이.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의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에 한 표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선택권은 우리 저희가 왔습니다. 저는 그 사실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MC 장원의 말에 설득이 됐습니다. 설득되셨죠? MB를 이길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옥중에서 온 편지는 선수를 그랬군요. 뺏겼다. 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함 들어가는 정도의 퍼포먼스가 없는 오징어 게임 얘기도 이건 네. 너무 부족하다. 네. 윤석열 후보님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이번에 장원으로 뽑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분도 홍 후보 못지않게 저희들에게 소재를 네. 계속 주고 계셔서 네네. 그러니까요. 감사 인사드립니다. 소중합니다. 네, 지금까지 나오시는 것 정상근 같아요. 기자, MC 장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을 위한 정치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노회찬 6411 봤더니 김윤철 교수님도 굉장히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못 봐서 못 보셨어요? 네, 네. 출연자세요. 네, 알고 있죠. 예. 예. 예약은 해놨습니다. 예매는. 네, 네. 또 뭐 이런저런 생각이 나는데 대통령의 자격 시리즈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뭐 노회찬 의원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오늘의 소재 네. 내지는 주제 내지는 네. 말문을 열어가는 대통령의 자격에서 말문을 열어가는 화두가 될 사람은 심상정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정의당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네. 정의당 대선 후보로 심상정 의원이 선출이 됐어요. 예. 심 후보 개인으로서는 벌써 4번째 도전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벽보 붙인 거는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이 두 두 번째죠, 번째예요. 두 번째. 네. 그러니까 2007년에는 당내 경선에서 권영길 후보에게 적고. 2012년에는 문재인 후보의 지지를 당부하면서 그렇죠. 사퇴했고 예. 그다음에 지난 대선에서 완주에서 네. 6% 남짓 득표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예. 네 번째 도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공직선거에 출마했던 그렇죠. 건 지금까지 한 번이었습니다. 자, 심상정 후보하면 떠오르는 여러 상징성들 때문에 정의당의 간판처럼 느껴지고 뭐 당연히 뭐 어대심 아니야? 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심상정 아니야 했는데 결선까지 가면서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51대 49로 후보가 됐어요. 예.
이 결과는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저는 뭐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결과 아니었나 생각해요. 예측 가능했다. 네. 예. 그럼 정의당이 전반적으로 이제 어렵고 정의당을 대표하고 이끌었던 리더로서 여러 이제 비판도 직면에 있었고 네. 또 그런 가운데 이제 세대 교체라든지 리더십 교체에 대한 요구도 높았거든요. 네네. 그런 상황임을 알면서도 이제 출마를 하신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결과가 한 264표인가 이제 이정미 후보하고 네네네. 또 이정미 후보도 만만치 않은 후보잖아요. 당 네. 대표로서 또 당을 잘 이끌으셨었거든요. 네. 힘들 때.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근소하게 나올 거다라는 예측은 있었고 그 선택을 한 뭐 두 분 다 굉장하셨다. 네.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아주 절묘한 선택은 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제 인지도에서 우위에 있는 심 후보를 뽑으면서 뭔가 그래도 남겨놓는 장사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택이 있지만 또 이정미 후보라고 하는 새로운 리더십의 어떤 등장 부각 네네. 이런 부분도 이제 잘 절묘하게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안정적으로 리더십을 교체할 수 있는 어떤 징검다리를 놓는 그런 대선 후보 경선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요. 그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심상정은 이겼고 이정민은 웃었다. 네, 예. 네. 참 뭐 어떤 당에 비해서는 굉장히 경선이 아름다운 경선으로 끝났어요. 네. 네. 예, 뭐 미신 논란, 네. 막말 논란 이런 거는 없이 그렇습니다. 자, 제가 뭐 심상정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평가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거대 양당 독주 속에서 사실은 지금의 대선 전국 보면 49대 51 싸움이 될 거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제 이번 주에 나온 여론조사들 쭉 한번 보니까 거대 양당 말고 안철수, 심상정 이렇게 이제 소위 1, 2당 이외의 제3지대라고 흔히 얘기할 수 있는 이번 대선 전국에서 제3지대에 있는 심상정을 비롯한 물론 안철수 후보를 제3지대로 분류를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1당, 2당 후보가 아닌 뭐 김동연 후보도 있습니다. 네. 여러 관측들이 나오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되는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네. 이번 대선에서 제3정당, 제3 후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뭐 쟁점은 그런 거겠죠. 이제 양당 그 양강 후보의 그 경합이 치열할수록 이제 그 독자 후보의 그 가능성이 이제 있느냐, 네. 이제 또 캐스팅 보트를 이제 쥐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후보 단일화에 대한 압박도 높아지지 않겠느냐, 네, 그렇죠. 완주할 수 있겠느냐, 네. 뭐 이제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제 어떤 진짜 그 세력으로서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런 그런 문제들을 네. 가능성이 있냐 없냐 보다는 이제 정치라는 게 사실은 가능성이 있니 없니라고 하는 예측보다는 네. 내가 가능성을 만들어 볼게라고 하는 의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또 이런 측면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어쨌든 나서실 때는 독주하겠다. 양당 독자 완주하겠다. 양당 정치 이제 넘어서겠다. 그러면서 이제 다 싸다 비판하고 이제 이렇게 출마하시는 거죠. 네. 하지만 상황의 여러 변화 속에서는 여러 가능성들이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예측치 네. 못했던. 네. 이제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더 중요하고 이제 지켜볼 문제인데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이제 초질간이라고 하는 걸로 보는 게 아니고 네. 시적절한 선택이 이제 가능하겠느냐라고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된다. 초지일관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시의적절. 예, 그렇죠. 초지일관이 아니라 시의적절이다. 이 기준에서 봐야 된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2016년인가요? 이때부터 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는 심지어는 열린민주당 스스로 위성정당임을 자임했던 열린민주당과의 연대도 뿌리치고 별도로 위성정당을 만들었어요. 비례위성정당을 만들 정도로 자력갱생론으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쭉 선거를 치러왔는데 이번 대선에서도 그러면 민주당이 자력갱생만으로 갈 수 있을 거냐. 어제 또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는 저희 신장개업에 출연을 해서 안철수 후보는 출마하지만 완주하지 못할 거다라고 해서 여전히 제3지대 소위 제3지대를 고사 전략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했어요. 자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안철수 대표 출마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대표 출마하나요? 출마하실 것 같고요. 네네. 이준석 대표가 그런 식으로 자꾸 신경을 돋구는데 출마 안 하시겠어요? 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자꾸 가능성의 카드들을 벌려놓는 전략일 거예요. 오히려 고사 전략이라기보다 네네. 출마 자꾸 해라. 그러면서 자기 자당의 후보가 이길 거는 너무 명백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경쟁성을 오히려 올리거나 여러 세력들을 대표하는 우리 후보다라고 하는 걸로 나가기 위한 그런 수놓기죠. 그래서 뭐 안철수 후보는 이제 또 화가 나니까 또 출마하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아, 그분은 예측이 가능하죠. 이렇게 찌르면 이런 반응이 온다. 그렇죠. 자, 과거에도 민주당을 제외한 야권에서 제3지대론 빅텐트론 목소리 내면서 등장한 인물들이 있죠. 뭐 반기문. 네.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네, 근데 사실 반기문 후보는 뭐 이렇게 이제 3지대 이런 주창은 하셨지만 지지율 떨어지니까 바로 접으셨어요. 네. 그러니까는 사실은 뭐 그분보다 우리가 이제 3지대도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좀 떠올려야 할 분은 이제 저기 정주영 후보죠. 92년 대선. 그렇죠. 예, 막강했죠. 막강한 네. 제3 후보였고 네네. 또 뭐 총선 통해 가지고 대선에서도 선전을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러나 이제 뭐 계속 정치를 하지는 못하셨었는데 이제 그 경우가 이제 떠올려지고 그다음 뭐 박찬종 후보도 있고 하여간 한국 정치에서 제3세력이라고 하는 3지대 뭐 등등의 제3 후보 이건 계속 있어 왔잖아요. 탈당에서도 출마하고 뭐 이런 식으로도 한 13%에서 15% 정도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 그렇죠. 유권자층에서 제3지대를 네네. 선호하는 네. 이런 분석도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 단순다수 대표제 그러니까 한 표라도 더 많이 나오는 네. 과반 득표가 당선 요건이 아니라 한 표라도 더 많이 나오고 그래서 노태우 후보는 30%대로도 대통령이 그렇죠. 됐단 말이죠. 이런 거다 보니까 이 제도 자체가 양당 정치를 이렇게 쭉 결과지으는 양당 정치에 네, 이렇게 가고 있는데 네. 이런 제도 안에서 제3정당, 제3후보 성공 못한다. 네. 이런 분석들도 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가요?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의 경우죠. 미국의 경우에도 제3당이나 제3 후보 시도가 계속 있어 왔고, 네. 네, 뭐 페로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그 엄청난 거부가 나와서 바람도 일으키고 그랬습니다만 그 선거제도의 한계. 트럼프가 왜 공화당에 들어갔냐면 그 페로의 실패를 보고선 들어간 거예요. 샌더스도 그래서, 사실 원래 민주당 당원은 맞습니다.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민주당 활동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전략을 선택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3당의 성패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네. 저는 뭐 국민 입장에서 네. 정치를 직접 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3당 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세력들 경쟁력이 있는 세력들이 자꾸 등장해 가지고 누가 몰빵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혹은 독점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체제의 경쟁성을 올리는 거죠. 우리 시장을 다원화하는 거예요.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제3당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매기 역할, 국민들 입장에서는 매기 역할, 네. 뭐 새로운 가능성. 제3당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피곤한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선택 자체가 굉장히 피곤한 운명을 걷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제 집권당이고 제1야당입니다만 네네. 그 정당들이 안 될 때를 보세요. 뭐냐? 많이 얻어가지고 오만하게 안주할 때거든요. 예. 그렇게 한국은 특히 영원함 지역주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럴 때 제3당이 얼마나 성공할 거냐, 한계가 있냐 없냐 이렇게 평가 그거 자체보다는 네. 정치 체제의 경쟁성을 어떻게 높일 거냐라는 게 우리 시민들이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관심거리죠. 네. 자, 그러면 왜 니들은 다 우리 편이 아니야라고 보기보다는 우리 시민들은 사실 이제 제3당 후보들이 선거 마지막 막판으로 갈수록 사실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압박을 받습니다. 네. 너 때문에 얘가 안 돼. A 때문에 B가 안 돼. 그렇죠. B 때문에 C가 안 돼. 이런 것 때문에 굉장한 압박을 받고 노회찬 의원도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 때 한명숙 후보 낙선의 주역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그렇죠. 경쟁적인 네. 정치 체제의 다양성, 네. 선택지의 다양성 그래야 어느 한쪽이 오만에 빠지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 근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결국 미국 대선 보면 아까 얘기한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이런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민주당 활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죠. 특히 샌더스 그렇죠.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근데 이제 민주당 왼쪽 방 뭐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죠. 오바마도 사실 그런 케이스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정의당이든 열린민주당이든 또는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당에 왼쪽 내지는 오른쪽을 차지하고 가는 게 낫지 않냐라는 진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정당제도나 선거제도의 특성이 이제 그 미국처럼 가능하냐, 네네. 이제 그럴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된다는 과제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뭐 이제 그 양당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문제도 있고 하지만 양당을 비판하는 걸로 뭐 양당제의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심상정 후보께서도 양당을 아주 이제 싸잡아 비판하셨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설계를 이렇게 이제 그 제안을 하셔야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선거제도 저번에 이제 잘 안 됐다 그래서 뭐 또 네, 여러 가지 제안을 이제 안 하고 양당제는 안 되고 민주당하고는 힘을 합칠 수가 없어라고 이렇게 선을 긋는 그런 부분은 네. 뭐 현재 상황 속에서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네. 전체 큰 그림 속에 어떤 행보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양당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유권자에게 어떤 선물을 드릴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네. 말걸기가 네. 전 더 중요하다고 보고 네, 네, 그런 네. 가운데 민주당도 어떤 차원에서는 뭘 같이 손잡고 할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더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자, 본인의 정체성을 또 구별성, 차별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은 지금은 필요할 수 있지만 시민들에게는 더 많은 선물을 어떻게 양당 체제에서만 그 체제에서는 줄 수 없는 선물을 나는 어떻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제안과 네. 좀 빅픽처를 네. 보여줄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제3당 되게 힘드네요. 힘들죠. 그러니까 아까 노회찬 의원 말씀도 예. 하셨지만 예.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노회찬 의원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예. 그 정치를 계속 약자를 위해서 하셨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뭐 그분 품성도 있고 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네. 제일 정답은 그거라 생각해요. 뭐냐면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제3당 아무리 어렵지만 자기 친구들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그 친구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한결같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제 이야기는 네. 빅텐트니 뭐니 다 이제 승자에 편승해 가지고 다 한 세력으로 모여라. 이런 이야기는 이제 우리 그만하고 네. 각자의 그 친구들 속에 계속 자신의 노선을 끝까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네. 연정과 협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네. 도출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하다. 자, 다양성을 한번 즐겨보시죠. 신장식의 신장개업 열심히 2시간 달렸습니다. 내일 6시 6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